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혼을 했어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멋들어지게 살고 싶었고, 그로 인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있었던지라 처음엔 재혼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제 나이 이제 막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소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집신도 짝이 있듯 우연히 알게 된 남자에게 가족의 정을 많이 느끼고 저희 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며 재혼을 결심했답니다. 이혼의 아픔은 이혼한 사람만 알 수 있듯 남편과는 참 통하는 게 많았어요. 남편도 돌아온 싱글이었기 때문에 저의 아픔과 힘듦을 충분히 공감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게 굉장히 특별했어요. 어머, 거기를 어떻게 알아? 거기 완전 마니아층만 아는 덴데. 진짜 신기하다. 나랑 같은 도서관 다닌 것도 신기하고. 이런 게 운명이지. 진짜 이러려고 이혼했나 싶다니까. 솔직히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만난 기분이라 신기해. 그러니까 말이야. 잘하면 우리 과거에 어디선가 우연히 자주 마주쳤을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특별해. 짜맞춘 것처럼 모든 게 비슷한 남편과의 만남이었어요. 제 주변에선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지만 제 아이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저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 아이가 있고 아이가 없는 남편이었기에 시어머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시기도 하였어요. 너도 이혼을 했지만 하필 애 딸린 이혼녀냐? 혹이 딸렸잖아. 너 그 애를 네가 평생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 불행한 인생 정말 끝이니까. 나 이제 착하고 좋은 여자랑 살고 싶어. 그 집 아이도 나를 얼마나 잘 따르는데.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엄마도 내가 행복한 거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봐줘요. 의사만 아니면 절대 허락 안 했어. 그나마 돈은 잘 벌 거 아니니. 그거 하나 보고 허락해주는 거니? 똑바로 처신해. 그리고 네가 왜 불행해? 지들이 다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너 절대 그렇게 생각 마. 네 탓은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 저희는 재혼을 했어요.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고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이젠 실패하지 않으리란 생각으로 제 행복만을 꿈꿨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재혼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아이가 남편을 너무 친아파처럼 따랐기 때문에 그 모습도 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기적일지라도 제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었던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만한 분이 아니셨고 언제나 저에게 늘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참기란 쉽지 않았지만 애가 없는 남편이 남의 애를 내 자식처럼 키워주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 어머니께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왜 혹을 데려다가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만 네가 그렇게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며? 나 보톡스랑 필러인가 뭔가 좀 놔줘라. 요즘 노화가 왔는지 얼굴이 팍 상했잖아. 내 노화에 너도 한몫했으니 앞으로 네 병원 자주 갈 거야. 네, 언제든 말씀만 해주시면 예약 따로 잡아 놓을 테니 편하게 말씀해 주셔요. 제가 어머님은 당연히 잘 놔드릴게요. 엄마, 의사 며느리 두니까 너무 좋지? 거봐. 엄마가 제일 좋을 거라니까. 괜히 그러신다.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제가 그거 아니면 볼 거 있냐? 솔직히 의사 아니었으면 허락하지도 않았어. 뭐 며느리야, 솔직히 손 안에 넣고 주무르기 좋으면 좋은 거지. 그나마 이혼하고 애까지 딸렸으니 고분고분한 거지. 아가씨였어 봐. 지 잘난 맛에 살겠지. 시연이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어른들한테 깍듯한데. 엄마도 그러니까 좀 좋은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얼씨구 팔불출이냐? 너 남자 홀리는 재주는 있나 보다. 그래도 네가 한참 믿지는 결혼이니까 떵떵거리고 살아. 믿지는 결혼이라뇨? 어머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생각도 하시면서 말씀하셔야죠. 어른이신데. 내가 네 눈치 보라는 거야 뭐야? 너 나 물로 보지 마. 나 절대 며느리 눈치는 안 보고 산다. 그러니까 네가 눈치 봐. 그게 아니라 말씀 좀 가려 하셨으면 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껜 귀한 딸이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던지라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절 그럼에도 받아주시지 않았답니다. 가부장적인 모습도 굉장히 강했었던 시어머니였기에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으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병원 일로 바빠서 아이의 준비물을 미처 챙기지 못했었고 그날 출근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아이의 준비물을 대신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퇴근 후 집에 오니 제 얼굴에 날아온 건 다름 아닌 걸레짝이었어요. 아이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 소스라치게 울어버렸고 남편 또한 당황하더라고요. 이 미친 것아!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부려먹어? 내가 이러라고 장가 보내는 줄 알아? 네 새끼면 네가 챙겨야지. 왜 우리 경수 보고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해? 너 이러려고 재혼했냐? 애한테 집사 같은 게 필요해서 한 거냐고? 어디 변명해봐. 말을 해도 진짜 얄밉게만 하시네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경우 없게 이런 행동을 하시죠? 부부고 이제 아이 아빠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 어머니 보톡 쓴 아들이라고 결혼했나요? 뭐? 너 결혼했다 이거지? 이제 뭐 잘 보일 필요 없다 이거냐? 어디서 시어머니 말하는데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어머님이 저한테 걸레짝 집어 던진 건 잘한 일이고요. 살다 살다 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당장 사과 안 하시면 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걸레짝 맞을 행동을 한 거야? 당신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엄마는 그냥 내가 또 아들이니까 혹시나 이런 심부름들이 잦을까봐 그러신 거지. 당신이 이해해. 당신 착하잖아. 착하면 다 참아야 하니?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전부인한테도 이렇게 대해서 당신 이혼한 거 아니야? 입이 있으면 말해봐. 뭐라고? 이게 아주 사람 잡겠네. 경수가 착하다고 해서 허락했더니만 이거 완전 보통 성깔이 아니잖아. 아이고, 복 없는 놈. 남편에게 의중을 물으니 오히려 어머님을 이해하라는 남편이었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재혼 전 그렇게 저와 제 아이만을 생각했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본인도 준비물을 갖다 주기 귀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부탁을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부부고 아이 아빠라고 생각했어서 그런지 너무 남 같은 발언에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자식이 없다고 한 남편은 사실 어린 아들을 둔 아빠였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전 남편 현 와이프가 하는 병원 맞죠? 저 전처예요. 뭐 의사라고 얘긴 들었는데 미모가 좀 있네요. 하긴 이가 여자 외모는 엄청 따지긴 하죠. 요새 양육비가 2달째 안 들어와서 대신 찾아왔거든요. 돈 좀 주실래요? 양육비라뇨? 그리고 이한테는 아이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무슨 양육비 타령을 하는 건지. 저 바쁘니까 나가주세요. 모르셨어요? 와, 이경수 인간. 우리 애까지 숨기고 재혼을 해? 뭐 면접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예요.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전 당당하니까요. 이렇게 큰 병원을 하실 정도면 돈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주시죠. 아, 그리고 이경수 그 남자 너무 믿지 마요. 내가 불면 이경수 인생 끝장나는데. 뭐 바로 터지면 재미없으니까 참고 있어요. 어디서 압박질이야 당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당당히 해. 그리고 돈 얘긴 애아빠 만나서 해. 안 나가면 신고할 줄 알아.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당신도 재혼이라면서 너무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됐고, 오늘은 이쯤 하죠. 얼굴 도장 찍었으니. 진료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남편의 전처였고, 그로 인해 아이 아빠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었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혹 달린 여자라고 늘 비난을 하셨는데, 본인 아들 또한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자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정말 미칠 듯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 2번째 결혼이었기에 충격은 컸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그 애는 아예 안 만나. 사실 엄마가 엄청 싫어했거든, 그 여자를. 그래서 아이도 그 여자 핏줄이라고 바로 줘버린 거야.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어서 그런지 진짜 정도 없어.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그 아인 당신이 아빠라고 당신만 기다릴 텐데 날 속이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진짜 배신감 든다. 그러면서 우리 애한테 그런 마음이 들디? 당신 진심이 다 왜곡돼 보여.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좀 봐줘라. 남자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네 딸이 지금 얘를 그렇게 따르는데 너 또 이혼할 수 있어? 어머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 간신히 참고 있는 거거든요. 차후에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판단해요. 아니 저것이? 이제 나를 아주 바지사장 취급해? 아휴, 기막혀. 아들,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해야 해?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 말을 들어야지. 왜 남의 말을 듣는 거야? 전 그 길로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고, 그렇게 재혼한 지 4개월 만에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제가 금세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자 친정엄마는 정말 슬퍼하셨고 딸아이마저 아빠를 보지 못하는 거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 학교를 찾아가 아이를 설득하며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남편을 용서하였고 대신 저와 남편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신 말 들어야지. 나도 이번 결혼은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아. 첫 번째 결혼을 진짜 철없을 때 저질렀다면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니 더 잘 살고 싶거든. 나도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어. 약속 지켜.
우리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나랑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 셋이 사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게. 어차피 우리 원래도 분가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걱정 마셔요. 결혼 전 원래가 분가 예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격한 반대로 같이 살게 되었던 나날이었고,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전 남편을 용서하는 대신 저희끼리 나가 살고 싶다고 얘기하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와 계속 살게 되면 저희 아이가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잘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강력히 분가를 주장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쳐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환자들 앞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가 너한테 좀 잘못했기로써니 지금 나랑 내 아들을 갈라놓는다는 거야? 네가 의사면 다고 돈 잘 벌면 다야. 여기 환자분들, 이 며느리가 글쎄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제 아들을 꼬드겨서 절 고려장 시키겠다네요. 지들끼리 나가 살고 이 늙은 시애미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둘 거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사한테 시술 받고 싶으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누가 큰 소리를 낼 판인데 어디 와서 행패입니까? 당장 안 나가면 신고할 거니 그리 아세요. 팔자도 더러운 게. 너 나 떼놓고 절대 우리 아들이랑 같이 못 살 줄 알아? 이 세상에 나랑 아들 딱 둘 뿐인데 어떻게 떨어지니? 나 그 전 며느리랑도 같이 살았었어. 우리 아들이랑은 떨어져서 살아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 아들이 또 이혼남 되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보아하니 왜 전 와이프랑 이혼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얼마나 지지고 볶아댔으면 이혼을 했을까요? 아들을 또 망치려면 그렇게 하시던가요? 어떤 게 아들을 위한 선택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게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 내뱉네. 여러분, 보셨죠? 여기 병원 원장이 입 열면 이런 사람이라니깐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남편에게 저와 시어머니 둘 중 한 명만 선택하라고 하자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가정사를 얘기해 주었는데, 처음엔 와닿지 않던 것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님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억세게도 살아오며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보따리 장사하면서 나 키우셨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셨는지 그 겨울에 누룽지 한 그릇도 못 먹으면서 나 키우셨어. 시장 장사하시니 당연히 억세진 거야 물론이고 그 대신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안 해준 적 없으시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유달리 애착이 심해.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내가 손가락질 받을까봐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다 했던 엄마였거든. 너도 애 키우는 엄마로서 그냥 좀 유난인 우리 엄마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살다가 잘 설득할게. 아마 엄마랑도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릴 텐데 차라리 가족이 된 다음에 떨어져 보자. 예전처럼 어머님한테 당하진 않을 거야. 그땐 그냥 내가 죄인인 것처럼 참았는데 이젠 안 참아. 어머님이 당신 그렇게 키워주셨으니 그냥 나도 어머님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잘해볼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낳아주셨으니 말이야. 고마워. 나도 우리 딸한테 정말 잘할 거야. 절대 새아빠처럼 안 보이고 진짜 아빠인 것처럼 내 자식한테 못한 거 다 해줄게. 아직까지 내 마음이 다 열린 건 아니야. 사실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화나는데 그래도 참는 거야. 알지. 진짜 그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해. 살면서 다 갚을게. 그리고 애 때문에 너한테 피해가게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아이가 있어 보니까 어떻게 내 아이를 안 보고 살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라서 그래. 됐어. 이런 얘기 그만하자. 또 말하겠지만 진짜 실수였어. 와이프랑은. 그래서 그런지 애 낳자마자 이혼해서 애한테 정이 없는 거지. 본인의 아이를 안 보는 남편이 참 차가워 보였지만 낳자마자 보지 않았다고 하니 그럴 수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저에게 늘 으르렁거리기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인자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자 어머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싶은 것이 조금 고맙더라고요. 고맙다. 내가 네 병원 가서 소란 피운 거 정말 미웠지? 나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우리 앞으로 고부 사이로서 잘해보자꾸나. 나도 전 며느리한테 못한 거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 사실 네 딸도 내 소녀 같은 마음이 벌써부터 드는 거 있지?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돌리시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진걸요? 저희 앞으로 잘해봐요. 그럼 잘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내 식구인데 잘해봐야지.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 다 잊어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 결국 다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어머님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했고 일이 이렇게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사 갈 일만 손꼽아 기다렸고 딸아이도 정말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되뇌고 또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게 무색하게 남편의 전처는 저를 찾아와 지속적으로 본인의 하소연을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신혼집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옮기는데 시어머니는 날 밀치더니 안방에 심호짐을 냅다 던지며 큰 소리를 떠들어댔고 역시나 그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긴 내 거다. 아들, 장수돌 침대 언제 오니? 이삿 날엔 짜장면이지. 야, 어서 배달 좀 시켜라. 뭐하고 있어? 침대 있다. 오후에나 온다는데. 아, 그래, 자기야. 짜장면이랑 탕수육 됐자. 그리고 짬뽕 좀 시켜봐. 좀 먹고 하자. 역시 당신들이 변할 리가 없지. 뻔뻔한 거는 우주 최강이네요. 미안한데 이것 좀 보고 말해줄래요? 자. 어머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다. 당신의 그 뻔뻔한 소시오패스 같은 인성을 말이야. 어머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두모자 앞에 조용히 서류 한 장 쓱 내밀자 시모는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다가 바로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전 의사로서 바로 CPR에 들어갔고 응급처치를 한 뒤 시어머니는 바로 구급차에 실려 가셨어요. 이 과거를 어떻게 알았나 본데. 너 우리 엄마 잘못되면 진짜 용서 안 할 줄 알아? 네가 감히 사람을 골로 보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니네 엄마도 아실 건 아셔야지. 넌 그리고 인생 끝났어. 이제 하직이라고. 어디서 날 압박해? 압박? 내가 너한테 빌어주니까 내가 엄청 우습나 본데? 나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 아니거든?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구급차 안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저 따위 막말을 뱉었고 본인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입원을 하였고 한참 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길로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바로 경찰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기야, 이거 오해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설마 이거 어디서 듣고 온 거야? 정미자 만난 거야? 진짜 아니라니까? 변명은 경찰서에 가서 해. 이혼하고 의지할 데 없이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본데 나 그렇게 우스운 애 아니거든. 겁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해래? 경찰분들 오니까 무섭긴 한가 봐? 내가 설마 참을 줄 알았니? 너 같은 인간을? 저기요, 잠깐만요. 형사님들, 이거 오해라니까요. 자기야, 얼른 나랑 얘기 좀 해. 그 여자 정신병자인 거 내가 말했잖아. 아까는 엄마가 쓰러져서 내가 잠시 눈이 돌았어서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 남편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끝없이 주둥이를 놀려댔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질질 끌려가는 행색이 되었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절 다그치며 노발대발 하셨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 하늘이라고 키웠던 아들이 끌려가는 꼴을 본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참 답답한 심정이었죠.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우리 아들을 모함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어낼 수가 있는 거니?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나 본데 정미자 알죠? 당신 전며느리. 나한테 다 불었어요. 그때 나 찾아와서 이경수 그 인간한테 자식이 있다고 다 폭로한 날. 그날 내가 그렇게 사단내고 이경수가 정미자를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압박한 거 모르나 봐요? 알고 보니 둘이서 대학교 때부터 소문난 연인 사이인데 어머님 당신이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하지 못한 거라면서요? 지금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경수 전 부인은 정신병자야. 그런데 걔 말만 듣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경수가 정미자를 만나기 전에 한 번의 결혼 전적이 더 있다는 것과 그 여자가 차량 운전사고로 사망한 게 중요한 거죠. 그 여자는 복 없이 운전하다 죽은 게 아니라 이경수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정미자랑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거니깐요.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 네가 아주 정미자처럼 미쳤나 보다. 그리고 그 미친 여자의 말 하나로 우리 경수가 저렇게 됐다는 거니? 그냥 너네 둘이 짜고 경수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니고? 정신 차려요. 당신 아들은 범죄자라고. 아무리 모정이 대단하기로써니 그게 삐뚤어진 모정이지 정당한 모정이에요? 사실은 이러했어요. 남편의 전처는 저에게 양육비를 받으러 와서 입을 놀린 날부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당해왔고 보험금을 빈미로 정미자와 첫 번째 부인을 사망하도록 한 과거가 있던 남편이었기에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였죠. 전처는 그때부터 본인의 신변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저에게 모든 것을 고했답니다. 본인의 아들만큼은 제발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모든 걸 반성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죗값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자수할 거예요. 이경수 선에 사망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죠. 늘 마음 편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어주셔야 해요.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제 말은 꼭 믿으셔야 해요. 저도 차라리 교도소 가는 게 마음 편하니까요.
당신들 진짜 무섭다. 이 말이 다 사실이라면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 서류 여기다 놓고 나가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병원 월 매출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지만 그래도 이경수를 잘 알아요.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전할 말은 그것뿐이니깐요. 피해자 여자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아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제가 다 잘못한 거죠.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와의 결혼 또한 제 병원 매출을 보고 접근한 거라고 전처에게 다 말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경수의 첫 번째 부인을 사망케 한 것에 가담했기 때문에 본인 또한 자수를 할 거고 남편 손에 잘못되지 않겠다고 저를 찾아와 폭로한 것입니다. 전 부인에게 받은 첫 번째 부인 간의 결혼 사진, 그리고 보험금 수령 내역에 대한 서류들을 받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사하는 날 일부러 이렇게 판을 짜고 친 거였어요. 시어머님 본인 아들에 대한 서류를 건네받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답니다. 원래도 부정맥이 심했던 시어머니였기에 큰 충격을 받고 잠시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고, 저였어도 충격이 컸을 것 같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에 괘씸하여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물든 거라고. 우리 아들이 범죄자일 리가 없잖아.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남자는 하늘이라고 하더니 그 하늘이 무너졌네요, 어머님. 아니지, 이제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하겠죠? 아주머니 남은 생 아들 옷바라지 하는데 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우리 아들 사지로 몰아넣고 넌 떳떳하게 살려고 하나 본데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해. 정미자랑 너랑 아주 내가 쌍으로 가만 안 둘 줄 알아. 착한 우리 아들을 둘이서 짜고 범죄자로 둔갑시켜? 너도 똑같이 만들 거야. 아줌마, 사태 파악 안 되는 거 진짜 대단하네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 귀하다지만 왜 이경수가 저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항상 오냐오냐 했으니 본인의 행동들이 잘못된 줄 몰랐겠죠. 진짜 소름 돋고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전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한 죄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이혼 소송이 빠르다는 변호사의 말에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뭐든 해서 빨리 이 관계를 끊어내 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의 재판을 할 때 전처는 모든 것을 다 시인하고 불었지만 남편은 끝끝내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저 여자가 시켜서 전 동조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웃기지 마. 네가 다 판을 깔아놓은 거잖아. 난 그냥 동조한 거고 입만 열면 거짓말.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나한테 아들이 어딨어? 네가 낳은 아들 내 아들 아니니까 그리 알아. 저 잘못 진짜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끝까지 뻔뻔한 남편이었어요. 심지어 본인 사이에서 나온 아들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런 소시오패스인지 몰랐다는 게 참 소름이 끼쳤고, 시어머니는 재판장에서 오열을 하며 아니라고 부정하셨습니다. 네가 그런 거 아니잖아, 응? 저 여자가 시킨 거지? 네가 여자의 눈이 돌아서 그냥 그런 것뿐이잖아.
착한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아닐 거야. 아니라고. 판사님, 저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밟는 착한 아들인데.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발설하시면 재판장에서 퇴정명령 내리겠습니다.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죠. 결국 남편은 본인의 죄를 시인하였고 12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의 전처 또한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이혼 소송 때문에 남편을 면회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서야 모든 걸 뉘우치고 울면서 본인 어머니를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걱정하니? 네 엄마 걱정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어? 네 엄마가 너 그렇게 힘들게 키워줬다면서 돈을 노리고 사람을 해쳐? 내가 병원 의사가 아니었으면 넌 나한테 접근하지도 않았겠지. 네 벌 달게 받아. 그리고 속죄해. 우리 엄마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 나 하나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원에서 혼자 늙어 가신다고. 내가 출소하면 엄만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네가 혹시 좀만 돌봐주면 안 되냐? 내가 친척이 있어, 뭐가 있어. 안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랬어? 미안한데 이젠 남이잖아. 네 어머니도 널 이렇게 키운 벌이라고 생각해야지. 끝까지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는 그 모습이랑 널 두둔하는 모습이 너랑 정말 똑같이 뻔뻔하셨잖아. 피해자 부모님은 무슨 죄인지 생각은 안 해봤어? 피해자 부모님도 계시니까 너네 엄마만 안타까워 하지 마. 그리고 제발 인간이 되길 바란다. 그런 말을 듣고도 전 이혼 소송 또한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충분했기에 이혼 결론이 나왔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뿐인 집을 팔아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던 남편이었죠. 모든 판결이 끝이 나고 전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의 납골당에 도착해 남편과 전처 대신 미안함을 빌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전 그 동네를 떠나 수원의 조그만 피부과를 개원하였고 딸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원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답니다. 한동안은 부모님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일만 하였어요. 사실 제가 선택한 결과였기에 그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때 어리석었던 저 역시 반성을 많이 하였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부모님을 찾아뵀을 땐 부모님도 잘 찾아왔다며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부모품이 최고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남편은 범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목숨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9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버렸고 전 딸아이만 보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지만 덕분에 한눈 팔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은 지워지질 않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은 너무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제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글을 써 내려갈지 고민을 하다가 조금의 양심도 없는 한 사람 때문에 겪게 된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했어요. 가진 거 하나 없이 맨몸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양가 집안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서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남들보다 몇 년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양가 부모님의 말에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었지만 땀 흘리며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게 보였어요. 저희 부부의 목표는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저희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 생각은 접고 돈만 악착같이 벌기로 했었어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아이를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달리다 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저희가 목표로 한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혼자서 생활할 때는 돈을 저축하기보단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왔었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참 후회되더라고요. 그 돈을 차라리 모았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아니더라도 변두리에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니 너무 뿌듯했었어요. 투룸에서만 지내다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서 삶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게 될 것 같아 한껏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들지 않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시모였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며 웃는 얼굴로 전에 살던 집을 처분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여기서부터 시모와 저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온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계획 같아 보였어요. 못 볼 사람 본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쳐다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랐나 봐. 우리 아들이 아직 말 안 했어? 나 오늘부터 너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잖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나도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다세대 빌라에서만 살다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서니 나까지 신분 상승한 것 같은 기분이네. 아직 짐 정리가 덜 끝났구나.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 거니? 나가서 먹을 거야? 아니면 배달시켜 먹을 거니? 이제 아끼면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 힘들게 달려온 만큼 앞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다. 내 집 마련했으면 끝난 거지. 비록 여기가 수도권이 아니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3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어디니? 방이 3개니까 나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 안방은 너희들이 사용할 거니?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얹혀 사는 입장에 안방까지 차지하면 네가 나를 달갑게 보겠니? 내 아들 들들 볶겠지? 내가 살던 집이 워낙 오래돼서 처분하는데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집안의 물건 싹 다 폐기시켜 버렸다. 어차피 10년 이상 사용했던 물건들이라 전부 다 찌들어서 가지고 올 것들도 없었어. 최근에 산 옷가지들만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 넣으면 되겠지. 방 하나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 방으로 사용할 테니
나는 그 옆방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니?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랑 사전에 어떠한 말도 없으셨잖아요. 저는 그이한테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작정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짐 풀지 말고 저기 앉아 계셔 보세요. 그이한테 전화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어머님,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 주시라니까요.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무작정 작은 방 문을 열고 짐을 풀었어요. 그런데 방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안방문을 활짝 열어 작은 방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보이셨고 저는 남편한테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는 잘 봤던 사람이 그날따라 제가 전화를 몇 통이나 넣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었죠. 그 사이 시모는 작은 방에 있던 짐을 안방으로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시모의 팔을 잡자 강하게 뿌리치시면서 침대가 없으면 허리가 아파 잠 한숨 못 잔다고 안방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을 하시곤 방문을 잠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급하게 받은 뒤 시모가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짐 챙겨서 무작정 집으로 들어와 안방을 차지했다고 하자 남편도 당황스러워 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지금 우리 집에 있다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일을 저질렀나 보네. 엄마가 얼마 전에 전화하셔서 나한테 아파트 입주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시길래 우리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대충 설명을 드렸거든. 그런데 계속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야. 나중에 입주날 확정 받았을 때 알려드렸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길래 당신이랑 조금도 상의한 적 없는 문제고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무작정 들어오신 거야? 당신한테 얘기 안 한 거는 그때 엄마가 알겠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좋게 해결된 줄 알았지.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안방에서 짐을 풀고 계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왔었죠. 방문을 두드리면서 시모에게 대화 좀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에 조금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안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방문을 열자 버럭 화를 내시면서 시애미 방에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풀어놓으신 짐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저를 막대하시는 행동에 저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금 그이한테 전화해 봤는데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 반대했었다는데요? 이렇게 억지 부리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세요. 일단 나와서 얘기해요. 내 방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거야? 아까 전부 다 설명했잖아. 이미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어디 갈 곳도 없다니까. 아들 집에 와서 살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 늦은 저녁에 시애미를 내칠 거니? 나가서 먹을 거 아니면 저녁이나 준비해라. 여기까지 이 많은 짐들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짐 빼면서 받은 보증금은 전부 다 저축해놨거든. 매달 용돈을 받기는 하지만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달 내일 외출 좀 하게 용돈 좀 챙겨줘라. 어머님, 지금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저희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조용히 계셨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하면서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소파에 앉아 버렸는데 시모가 오자마자 화부터 내고 물 한 잔도 주지 않는다면서 서러워 못 살겠다며 불만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시모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려 할 때 남편이 도착했는지 현관문을 열며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맞아 주셨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이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일단 짐 다시 빼주세요. 네가 안 된다고 했었니? 나는 된다고 하는 줄 알고 들어온 건데. 그리고 방도 많은데 엄마가 좀 같이 살면 어떠니? 내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워서 앞으로 태어날 손주 얼굴 보면서 사람 냄새 나는 공간에 같이 있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어머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와 충분히 상의한 것도 아니고 무작정 일을 벌이셨으니까 그런 건데 왜 저희 입장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고 했겠니? 애초에 마음도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 어차피 집을 새로 알아보려 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어디 갈 곳도 없으니 당분간이라도 같이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만들 해라. 서운한 건 저희 부부인데 시모가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날 너무 늦은 저녁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좋았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저녁을 먹지 못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일단 시모를 모시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었죠.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을 하자 제 말에 많이 놀라셨는지 시모의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며 재차 물어보셨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주말에 시간 될 때 집에 좀 들르길 원하셨어요. 갑자기 밀고 들어와 안방까지 차지한 시모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인생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시모와 얼굴을 대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음날 바로 집으로 오셨어요. 부모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지만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둘이 잘 살게 놔두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 딸과 사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집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내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좀 받아보려고 정말 신중히 결정을 내린 건데 저보고 지금 나가라고요? 이미 집이며 가정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했는데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이미 저는 마음을 굳혔거든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안 싸움밖에 안 됩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혼자서 사시는 게 외롭고 힘드시면 제 딸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집 처분하고 적금 드신 거 다시 깨시고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모두가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엄마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러시면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생긴다는 거 몰라요? 장인어른 말 들으세요. 너는 엄마가 혼자 사는 게 좋니? 너희 아빠 세상 떠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네가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그동안 나도 얼마나 참고 기다렸었는데 같이 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다. 사돈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직 서로 의지할 배우자가 있으니까 제 마음을 모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픔을 아세요?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집 알아보겠습니다.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난감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 같이 살게 되면 분명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게 될 테고, 시모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근처의 집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단호하게 나오자 시모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희 아파트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모가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는 괜찮은 집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죠. 만족하실 만한 집이 나와야 저희 집에서 나오실 마음이 생기실 텐데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시모 또한 같은 마음일 것 같아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 시모는 저희 집에 자리를 잡고 계셨죠. 제가 꿈꿔왔던 삶도 아니고 안방에서 지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제 삶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하기 바쁜데 시모는 아침밥을 꼭 챙겨 드셔야 된다며 저보고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 아침상까지 준비하길 원하셨죠. 삶의 패턴이 시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치우쳤고 저는 우울증 증세까지 오고 말았죠. 부모님께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으셨는지 시모가 가지고 계신 돈에 저희 부모님의 돈까지 합쳐서 그나마 괜찮은 신축 빌라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었죠. 문제는 집안이 텅텅 비어서 가전이며 가구까지 싹 다 다시 새 걸로 사들여야만 했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시모는 저희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으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일부러 계획해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모의 행동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시모를 내보낸 뒤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저희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금전적인 손해와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용돈까지 꼬박꼬박 받아가시면서 바라시는 건 어찌나 많으시던지 시모가 저희 부부에겐 짐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도 시모 때문에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었고,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드나들면서 주말만 되면 새벽같이 오셔선 배고프다며 재촉하셨죠. 집을 알아봐 드렸는데도 제 삶이 변화된 건 시모가 저희 집에서 나가신 건 외엔 딱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항상 한 귀로 흘러 들으셨죠. 이런 시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 어느새 이게 제 삶인가 보다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살았어요. 매번 시모와 얼굴 붉히는 것도 너무 싫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버렸어요. 그 사이 아이도 낳고 어찌어찌 버티며 지내왔었죠. 그래도 언제나 한결같이 제 옆에서 많은 걸 도와준 남편과 하나뿐인 딸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시모가 정도가 지났을 때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10년의 시간을 살아올 수 있었지.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벌써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만큼 시모는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죠. 그렇게 제 속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저에게 또 한 번 엄청난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지면서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병에 걸리셨어요. 언제부터인가 등 쪽에 통증이 심하다면서 불편해 하시길래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미 통증이 왔을 때는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병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기까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지만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건지 이상한 말을 늘어 놓으셨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을 곱게 쓰셨으면 이런 병도 피해가지.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 자기가 엿보인 거예요. 내가 사돈이었으면 바로 허락했었지. 그때 저에게 막말하신 거 후회되시죠? 갈 때 가더라도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어머님 형편 어려워서 집 구할 돈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서 도움 주신 거 잊으셨어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께 뭘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매사에 불만만 가득하셨지 조금도 감사함의 표현을 해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님 집 문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던 돈 10년 동안 갚아 나갈 때 그동안 뭐 하셨어요? 오히려 용돈을 더 올려달라고 상처되는 말만 거침없이 뱉으셨지? 이 사람한테 미안해 한 적도 없었잖아요. 어머님만 없으면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얘가 지금 어디다 대고 시애미한테 눈 치켜 세우는 거야? 사돈, 이거 봐봐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저를 잡아먹으려 들잖아요. 엄마, 여긴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술 마셨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병문안 오면서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제발 저 좀 숨 좀 쉬게 해달라고요. 남편은 오열을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술에 취한 시모는 병실에서 제가 대들었다고 누워 계신 엄마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셨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손을 올리시려는 시모의 행동에 엄마 옆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계셨던 아빠가 시모의 뒷목을 잡고 병실 밖으로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시자 시모와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병원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시모는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결국 몸져 누우셨고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 시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와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까지 전부 다 끊어버렸죠. 저희가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자 많이 당황하셨는지 좋게 풀어가려고 연기를 하셨지만 한두 번 상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오면서 살아왔던 만큼 저희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고 오로지 엄마한테만 신경을 썼지만 엄마는 항암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살고자 노력하셨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것만 생각이 나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 언제나 계실 것 같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아빠는 엄마가 떠나가실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셨는지 장례를 준비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밝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영정 사진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를 겨우 버티며 엄마의 장례를 보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엄마의 장례에 나타났어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소란 피우고 싶지도 않았고 몸의 기력이 전부 다 빠진 상태라 어떠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와 아빠에게 조의를 표한 뒤 남편의 안내를 받아 간단하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모에게 어떠한 도움도 안 주고 단호하게 행동을 해서 그런지 일손이 모자란 것들을 조용히 도와주고 계셨어요. 신경은 쓰였지만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늦은 새벽 시모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딸을 재우려고 먼저 집에 들어간 상태였고 아빠는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휴게실에서 잠깐 몸을 회복시키고 있었죠. 시모는 몇 시간 있다가 남편이 나갈 때 같이 따라 나섰는데 시모가 늦은 새벽에 다시 오셨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는지 여쭤보려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죠. 엄마의 장례식장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계시길래 엄마가 병실에 누워 계셨을 때 막말을 하신 거에 대해 마음에 걸리셔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시모를 묵묵히 바라만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 잠이 들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바라보니 1시간 정도를 잠들었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쪼그린 상태로 잠이 들으셨길래 추워 보이시는 것 같아 담요를 덮어드린 뒤
옆에 앉아 가방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분명 가방을 닫아놨었는데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좀 전까지만 해도 돌아다니셨던 시모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아 불안한 마음에 가방 안을 뒤져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엄마 장례비로 인출해둔 800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관리실로 들어가 저희 쪽 장례식장 안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전에 CCTV를 돌려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떨리는 손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길래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제 가방을 뒤져 엄마의 장례비를 모조리 가져갔다고 발을 구르면서 설명을 해 주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며 저와의 통화를 끊었고 저도 계속해서 시모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갑자기 전화를 받으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터라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CCTV에 전부 다 찍혔으니 당장 엄마의 장례 비용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침착한 말투로 저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게, 누가 가방 안에 장례비를 넣어놓으래?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장례식장 앞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 그리고 가방 안에 집어넣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마침 생활비가 똑 떨어진 상태였거든. 그리고 나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다. 그냥 생활비로 쓰려고 했는데 요즘 제주도가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돈으로 제주 1달 살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새벽 비행기로 출발하려고 떠나는 중이다. 이것저것 짐까지 전부 다 챙겼고 거의 다 도착했으니 지금 와봤자 나는 이미 비행기 타고 떠났을 시간이니까 고생하지 말고 사돈 장례나 잘 치러라. 이 돈 없어도 그만 아니야. 어차피 사돈 어른이 장례 비용 납부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돈 가지고 갔다고 해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생활비를 끊어서 생긴 일이잖니?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는 거야. 800만 원 내가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거 없다. 그럼 나는 끊는다. 시모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엄마의 장례 비용을 몰래 가져갔다는 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시모가 인간 같지 않았어요. 서둘러 남편에게 알리자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면 공항에 있는 관계자와 연락을 취해서 비행기 타는 걸 막을 수 있다며 서둘러 일을 진행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다급히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출발해서 도착을 하니 경찰분들이 시모를 붙잡았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 앞뒤로 흔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시모도 제 머리를 잡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함을 질렀죠. 경찰은 저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었고 다행히 봉투 안에는 엄마의 장례 비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들을 뿌리치며 도망을 쳤어요. 뛰어봤자 건장한 남자들을 따돌릴 수는 없는데 도망을 가려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경찰분들과 저희 부부가 시모의 뒤를 따랐고 얼마 가지 못해 지치셨는지 숨을 헐떡이면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난간에 매달려 돌발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가오지 마. 너희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알지?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물러서.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주도 좀 가고 싶어서 돈 좀 가져간 걸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이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그 돈 당장 내놔라.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꽉 막힌 행동만 하시는 건데요? 이럴수록 점점 더 상황만 악화된다는 거 모르세요? 계속 고집 부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만 더 커진다고요. 좋게 해결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다 정말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로 오시라고요. 떨어질 수나 있겠어? 어차피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거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빼앗을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서 뼛속까지 아작낼 거라고요. 왜요? 콩밥 먹을 생각하니까 두려우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징역 보낼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징역 들어가는 순간 살고 계신 집 바로 처분할 거고 저희는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릴 거라고요. 그 집 명이 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우리 쪽에서 지원해준 돈이 훨씬 많아서 그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어쩌실 거예요? 경찰서로 가실래요? 아니면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어차피 오래 버틸수록 점점 가중처벌이 늘어난다는 거 아시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네요. 난간에 매달려 있던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저에게 달려들려고 난간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갑자기 도망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다리에 힘이 많이 빠졌는지 미끄러짐과 동시에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서둘러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병실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너무 심각했어요. 2m 높이 정도 되는 난간에서 떨어졌으니 연세가 있으신 시모의 몸이 정상일 리가 없었죠. 결국 시모는 뇌사 상태로 눈을 뜨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서로 웃으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모난 행동을 하셔서 안 좋은 결과까지 오게 된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 엄마의 장례는 무사히 치렀지만 시모는 아직까지 병실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누워 계세요. 오늘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사람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앞뒤 안 가린다더니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려고 그렇게까지 막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모의 장례까지 치러야 하니 힘이 많이 빠지네요. 박힌 돌을 빼내는 건데도
얼마 뒤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또 제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 또한 밀려오네요. 남편은 본인 손으로 경찰을 부른 거니 제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라 여기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털어놓고 앞으로 있게 될 좋은 날들만 생각하려고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 머릿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항상 평화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헐뜯어봤자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인 형님이 대학병원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출산을 했지만 제가 만삭 때 형님이 승진 기념으로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와 시모가 형님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모가 형님이 집에 있다는 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길래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모를 뒤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님 집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시모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며 설득을 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 시모에게 잘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더 멀리하고 계셨어요. 이런 생활들이 많이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단둘이 있었을 때 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었죠.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결혼까지 했으니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니? 나는 애초부터 네가 인사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내 아들이 하도 네가 아니면 다른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다. 내 아들 평생 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니?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내가 너를 좋게 볼 수도 없는 거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마음을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 큰 며느리 봐봐라.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집안도 좋아서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잖니? 그런데 너는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에서 겨우 200원짜리 월급 받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너 같은 게 어디가 좋다고 매달릴 정도로 따라다닌 건지 나는 내 아들을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얼굴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있겠니? 노력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다. 시모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시모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몬은 시댁에 도착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세상 따뜻한 말투로 형님을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흐느끼는 목소리에 형님이 방 안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시몬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그런데 시댁에 막 들어온 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시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잡더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결국 저는 차갑게 대했던 시모 때문에 오열을 하고 말았죠. 동서가 노력하고 있는 거 가족들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동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머님이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애쓰려 하지 않아도 돼. 나도 처음에 동서처럼 똑같은 대우 받았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하셨던 거지. 나는 동서처럼 어머님한테 너무 잘해드리려 애쓰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도리만 하고 그 이상 다가가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더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급하게 가려다 보면 결국 체하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 신경 쓰지 마. 동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가까워지려 해봤자 피곤한 일만 더 생길 뿐이라고. 항상 무뚝뚝하게 있었던 형님이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는 방 안에서 둘이 뭐 하길래 문까지 잠그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저와 대화 좀 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죠. 그날 형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함께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시모는 저녁을 준비하게 주방으로 들어가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크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아주버님과 남편도 볼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고 제일 늦게 도착한 시부까지 오시고 나서야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식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버님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여기에 있는 음식들 거의 다 재수 씨가 만들었다면서요. 평소에도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나 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당신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게, 나도 보고 놀랐다니까.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 아유, 작은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애썼다. 내 입맛에도 아주 딱 맞는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만 나빠진다는 거 몰라? 아유, 다들 그만들 하고 식사들 해요. 내가 봤을 땐 음식들이 전부 간도 하나도 안 맞구만. 도대체 뭐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삐딱하게 나갈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칭찬해주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만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계속 이럴수록 저는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니? 다들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얘기해 준 것뿐이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시모는 밥맛이 떨어졌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아무도 시모를 신경 쓰지는 않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나가셨어요. 형님 내외와 남편도 방으로 들어간 시모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웠던 식사가 한 차례 끝이 나고 형님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형님이 시모에게 그만하시라며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시모는 제 머리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다들 너한테 좋은 말 해주고 편들어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내가 화가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으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까지 나를 무시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신 게 있으셔도 이건 아니죠. 당장 손 놓으세요.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남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가 저와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시모와 저를 떨어뜨려 놓았고 시모는 저에게 버릇이 없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어깨를 밀치면서 무서운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셨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남편은 그만 돌아가겠다며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짐을 챙긴 뒤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려 주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시모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죠.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연을 끊어내게 되니 제 마음도 완전히 다치게 되었고 평생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 몸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고 임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모 빼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찾아와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보면 궁금해진다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시모한테만 연락 한 통 없자 참다 못한 시모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시모를 보게 된 남편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직접 찾아오신 시모가 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와 형님 내외 가족만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게 저로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훨씬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날 한참 동안 문 앞에 계셨던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2번은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으시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몸은 괜찮고?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찾아왔다. 앞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질 텐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작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기억 속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서로 평생 등 돌리고 살 수는 없잖아. 글쎄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만족스러운데요.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임신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연락하지 않고 있던 1년의 시간 동안 엄마도 속편히 잘 살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다시 잘 지냈으면 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건 아니죠. 먼저 용서를 구하셔도 이 사람이 받았던 그때의 상처는 평생 가지고 가게 될 거라고요. 기억 속에 남아버린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시모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다리를 굽히려 하자 남편이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려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 엄마를 봤지만 아직까지도 속을 알 수 없다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심각한 얼굴로 많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저와 뱃속의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게 된 저도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투명 인간 취급할 정도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자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면서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엄마는
네가 좀 더 능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었어. 너 이 형 봐봐라. 의사 아내 얻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 처음에 큰 며느리가 의사인데도 만족을 못해서 작은 며느리에게 더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너는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길 간절히 원했었는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며느리감이 아니라 얼마나 서운했겠니?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를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줬고 공무원까지 만들어줬는데 능력 좋은 여자가 아닌 작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었던 거고,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싫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바람에 머리채를 잡았던 것 같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동안 너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잘못을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이번이 기회일 것 같아 찾아오게 된 거다. 나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줄 기회를 줄 순 없겠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랑 다시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면 매일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시모의 말에 남편과 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미시는 시모의 변함없는 행동에 결국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저희는 다시 시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더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어요. 저도 받은 만큼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었죠. 시모와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었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삭 때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렸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타려던 찰나 전화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형님 집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리자는 말을 꺼내셨어요. 형님이 최근에 대학병원 과장으로 승진이 돼서 축하 모임이 있다는 걸 듣긴 했었는데 저희가 가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었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갈 거라며 저를 데리고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집에 도착을 하자 아주버님이 먼저 달려 나오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갈 건데 뭐하러 왔냐고
웃으면서 저와 시모를 반겨주셨죠.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형님 지인분들이 정원 마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만삭인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일손 좀 도우러 왔다면서 과장으로 승진한 거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시모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 보시더니 부족한 접시에 비어있는 음식들을 확인하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 많은 걸 혼자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 큰아들 앞치마 두른 거 봤지?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들어맞았네. 너는 여기에서 내가 달라는 음식만 내어주면 된다. 식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접시에 음식들을 조금씩만 담아봐라. 아유,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빨리 좀 움직이라니까. 배도 별로 부르지 않았으면서 엄청 힘든 척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아까 산부인과에 나올 때부터 배뭉침이 있었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래 걸어서 그런지 배뭉침이 오래 가네요. 그게 운동 부족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배뭉침이 오래 가는 거지. 어차피 이번 주가 출산 예정일이잖아. 출산 운동한다 생각해. 시모는 형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만삭인 걸 잊으셨는지 1년 전에 저를 막대하셨던 행동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난감한 상황에서 배뭉침을 참아가며 시모의 지시에 따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내어 드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주버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고 왜 주방에 있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저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누워있을 수 있었던 저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잠시 뒤 시모가 저를 찾고 계셨는지 부르시길래 힘든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고 방에서 당장 튀어나오라면서 한가하게 누워있을 시간 없다고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꺼내 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식사가 끝이 났는지 아주버님이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고 형님은 손님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또다시 배뭉침이 오기 시작했고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릴 만큼 몸이 안 좋아지길래 시모에게 잠깐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손에 과도를 지어 주시더니 서둘러 과일을 깎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과일을 깎고 있는 사이 시모가 먼저 준비된 후식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빈 접시들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셨죠. 제가 과일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본 아주버님은 왜 또 나왔냐면서 저를 방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며 안색이 안 좋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를 걱정해 주셨죠. 저도 이미 서 있을 정도로 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사이 또다시 시모가 들어오셨고 제가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걸 보시곤 당장 나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시모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누워 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데 누워있을 시간이 있냐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만삭인 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재차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오라며 시모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급하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가서 형님한테 다가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보니 형님은 만삭인 몸으로 왜 나왔냐며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괜히 또 들어갔다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듣게 될 것 같아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하자 형님은 나중에 아주버님 오면 그때 부탁하면 된다고 제가 들어가서 쉬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쟁반에 커피를 타서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걸어오시는 아주버님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커피가 올라가져 있는 쟁반을 건네받은 뒤 형님의 지인분들께 커피를 나눠 드렸어요. 형님 내외는 제가 불편했는지 들어가서 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들고 있던 쟁반을 다시 가져갔는데 그 순간 시모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얼굴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고 저한테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몸을 돌린 시모는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더니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냐면서 믹스커피를 내어줬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란 저는 얼얼해진 뺨을 어루만지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노려보냐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는데 재수 씨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왜 재수 씨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얘가 글쎄 저기에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믹스 커피를 내어줬지 뭐냐? 지랑 같은 사람인 줄 아는지 며느리가 괘씸해서 한 대 지어 박았다. 몸에 좋은 후식이 얼마나 많은데 믹스 커피가 웬 말이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보자 하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믹스 커피를 내놔?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어머니, 설마 지금 재수 씨 얼굴에 손을 올린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앞뒤 상황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작정 손부터 올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예요. 손님들이 원해서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라고요. 재수 씨는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부터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장 재수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는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왜 뺨을 맞아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몸이 힘든데도 어머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가 믹스커피를 타서 내어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무 놀라 버렸는지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수까지 터지게 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급하게 형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모는 뒤늦게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곤 손을 떨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제가 점점 고통스러워하자 형님은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도움을 요청한 뒤 제 몸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며 아주버님한테 물어보려는 순간 시모가 아주버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말리다가 두 분이 실랑이를 하며 시모를 뿌리친 아주버님 손이 시모의 뺨과 머리 쪽을 올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옆을 지켜주셨는데 제 얼굴에 시모가 올려친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멍이 들어버려 온 가족이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뒤늦게 병실을 찾아온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었고 온 가족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처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시모는 저에게 찾아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오열을 하셨지만 저는 시모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는 형님이 우선이었고 만삭이었던 저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말로는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했었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현재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난 상태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 금전적인 지원도 전부 끊어버렸죠.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마 평생 시모를 용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크게 받은 저는 두 번 다시 시모를 볼 생각도 손자를 보여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날 의사의 말에 따르면 배뭉침과 진통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양수가 먼저 터져서 진작에 병원에 다시 갔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었네요. 앞으로 무사히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